필수 계산 문제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근데 이 필수 계산 문제라는 부분은 전산 회계의 2급에서 이제 매회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이제 요거에서 응용된 것들이 1급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고요. 자, 먼저 T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초재무상태표라고 해서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각각 하나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키워드 기억나시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별로 1월 1일 거 하나, 12월 31일 거 하나를 각각 T 계정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 부르고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기말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 되겠죠. 요건 이해가 가시겠죠? 네, 이렇게 용어 정리를 우선 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 특정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던 식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는 이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말로 볼게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고 하면, 자, 이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제 보세요. 기초자본이 뭐냐? 요것도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초자본이 있었잖아요. 기초자본이 있었는데, 기초자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 가게를 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자본금 뭐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그 금액을 적겠죠. 자, 그럼 1월 1일 이후에 1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배웠던 부분이 됐겠죠. 요렇게 해서 기말까지 가는 요거를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일정 기간.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익과 비용, 이게 경영성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이익들을 이러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일단 적을게요. 요거는 적는 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부 100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말 자본이 기말이 됐고, 기말의 자본을 보니까 150원이더라 라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이 150원은요 기초자본이었던 거 100원과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추가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5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50원 부분입니다. 이 50원 부분이 뭐냐? 아까 우리 배웠던 당기순이익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를 알고 있어요. 이익을 구하는 방법.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자본에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50이잖아요. 그쵸? 5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시험 목적으로는 하나만 다시 정리할게요. 기초자본에다가 지금 보이는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식입니다.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렇게 응용도 되겠죠. 기초자본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보세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손실 난다 하겠죠?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수익 보시다시피, 비용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을 하면 기말자본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림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사실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림 외우시면 돼요. 자,
자,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추가 출자액 보이시죠?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금은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추가 출자는 뭐냐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합니다. 주식 발행한 이유는요, 우리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주식을 그 사람들한테 팔고 돈을 투자받는 거예요. 그걸 출자하다라고 하거든요. 추가로 출자하면 자본은 늘어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인출금은 뺀다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사장님께서, 이건 이제 사장님께서 회사 돈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뺏은 돈을 인출금이라 부르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은 뭐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그림 한번 기억을, 암기를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문제 1번을 보면 되거든요. 1번을 보시면, 이게 전산회계 2급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초재무상태, 요 말과 그 다음에 손익계정, 이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T계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1월 1일 거, 이거 그럼 기초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자산이었고, 그 다음 여기 부분이 부채, 밑에가 이제 자본이 되겠죠. 우선 문제를 보시면 위에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비품까지는 자산입니다. 지금 요거가 자산인지 구별이 안 되시면 회계 기초, 제가 3시간 만에 끝내는 회계 기초 이때 있죠. 그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거 방금 체크한 것들이 총 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보시면 60만원, 70만원, 75만원, 75만원이네요. 이 책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적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외상매입금과 단기차입금 두 개 합치면 45만원.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했고, 정보들은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또 구해낼 수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는 항상 차변합과 대변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본은 30만원이라는 계산이 바로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거는 비용, 수익 보이시죠? 요거를 이야기 좀 할 건데, 우선은 아까 오른쪽에도 BS 재무상태표를 그렸었고, 요 부분이 이제 기말이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 했었는데, 아까 수익 더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계산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계산을 일단 해보시면 20만원이 되고, 얘는 우리가 아까 이익이라고 불렀죠. 이익이라고 불렀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말자본은 50만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급에서 나왔었던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온 거고요. 이제 내려가 보면, 네, 요거 이제 전산회계 1급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 참고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회계 1급, 그 다음에 세무 2급에서도 나오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지금 적혀 있는 요것들은 전부 다 회계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시험에 나오는 그런 추가적인 이론만 제가 챕터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이란 부분이고요.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요 누가 지느냐 하면
경영진이 진다. 경영진은 누구냐면 뭐 사장급입니다. 혹은 임원급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영진이라고요. 오답으로 나왔던 게 회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그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책임까지 다 지는 것은 아니다. 예, 책임은 경영진이 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아까 전에 우리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같은 거 만들었었죠. 그거 보시면 모든 계당 정보를 보세요. 전기의 재무제표와 단기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나중에 켜보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항상 전기 재무상태표, 단기 재무상태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거 전기와 단기의 손익계산서가 동시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해가능성이라고 하고, 위에는 비교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뭐 재무상태표 이야기,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이야기,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 이야기, 자본변동은 자본변동표 이야기.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네, 공정하다라고 보겠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말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 이름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CF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회계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거의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이제 IFRS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책에 보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도 다 책에 IFRS 회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시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가 다 좀 작은 기업들을 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되는 것이고 뭐 그건 주석으로 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주로 나왔었던 거는 요 1번 보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었고, 특히 저 경영진이란 부분을 네, 회계 담당자로 바꿔서 이렇게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정보의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암기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목, 예, 피, 접, 신, 표, 검, 중. 우선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요걸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요거 두 개부터 이야기할게요. 네,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쟤네들 둘이가 바로 그냥 대장이라 보시면 돼요. 패거리의 대장. 그래서 쟤네들을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혹은 1차적이라고도 합니다. 1차적. 그리고 질적 특성이라고 하죠. 1차적, 질적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각각 하위 요소 3개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의 피적, 심표, 검중. 우선은 그냥 요거 나열할 줄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제 보면 목적 적합성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 예, 피적, 심표, 검중으로 암기하셔야 이거 풀 수 있겠죠. 그래 해주시면 되고, 뭐 각각에 대한 뜻이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 목, 예, 피, 적 해가지고 그 정보를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예측 가치라고 부르고요. 그 정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당초의 기대치는 예측치가 요 위에서 예측했던 걸 말하고,
확인 그리고 수정. 피드백은 확인 또는 수정이란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혹은 정보 용도가 필요할 때 적시에 제공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하위 요소가 높아질수록 목적 적합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이것도 심표 검증 암기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핵의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는가,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건데, 보시다시피 동일한 거래에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고, 중립성. 편의 없이 중립적인가, 그러니까 정보가 누군가에게 유리한 정보여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뜻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하위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질적 특성 2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얘네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보이시죠? 요거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상충관계, 부딪힌다. 이 말은 이제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높이고 싶으면 신뢰성과 관련된 것들은 낮아집니다. 그 질이요. 그리고 신뢰성 관련된 걸 내가 높이려고 하면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것들은 또 낮아진다. 그런 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론이라서 좀 지겹긴 해요. 그래도 좀 참고 좀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은 암기 방법은 기계기로 암기하시면 되고, 기는 기업 실체의 과정. 자, 하나씩 봅시다. 기업을 하나의 법적 실체로 인식한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법인이죠. 사람처럼 법인도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인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체가 있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기업의 과정. 회계에서는 이제 기업은 계속 된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회계 장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간별 보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1년마다 보통은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회계 순환 과정 우리 배웠죠. 거기서 우리 결산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1년마다 기말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순환 과정에서도 기말 결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건 전부 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있었다. 요거는 기계기해서 그 회계 기본 과정 안에 이 세 개가 뭐가 있는지만 좀 구분할 줄만 아시면 돼요. 그냥 다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아, 이거 기업 실체의 과정이구나를 답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기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회계 정보에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기간별 기업 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잘 만들면 올해와 작년을 바로 같은 표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양식이 같으니까. 그리고 기업 간에도 뭐 같은 회계 기준 양식을 쓰니까 서로 비교가 되겠죠. 그걸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원가주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원가주의라고도 하며 취득원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중에 또 볼 거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거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재무상태표 해가지고 제가 그때 건물을 한번 이렇게 적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총액법 설명 드린다고 제가 적었을 거예요. 자, 건물이 1억 원짜리가 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가 가치 감소가 되겠죠. 그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건물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세요. 1년이 또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되냐면 이 부분만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감소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늘어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맞죠? 그럼 얘도 금액이 바뀌겠죠.
단지 얘는 이제 빼는 애니까.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게 뭐냐면, 요 건물의 가격 최초 취득가액 있죠. 1억 원. 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얘는 안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초 취득가액을 적어 놓는 거를 바로 보세요. 취득 원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를 그대로 적어 놨으니까. 됐습니까? 일단 또 읽어볼게요. 자, 역사적 원가주의를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회계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신뢰성은 제고가 된다. 이 말은 이제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니까 괜찮은데, 목적적 합성은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듣고 이해만 해보세요. 목, 예, 피, 적이었죠. 그 중에 적시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1억 원 주고 처음에 샀지만요. 생각해보시면 건물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매년 시세가 달라집니다. 땅도 시세가 달라지지만 건물도 시세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적시에 그 정보가 장부에 반영되어야 좋겠죠. 근데 지금 목적 적합성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원가주의로 기록을 하다 보니 지금 완전 현재의 시세를 장부에 적는 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의 상위 요소는 목적 적합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적합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하지만 신뢰성은 심표 검증, 표현의 충실성,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을 잘 넣어놨기 때문에 신뢰성은 제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막 요거는 제가 별표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가정은 아까 전에 위에 보시는 계속기업의 가정이었죠.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뭐 역사적 원가주의도 이렇게 뭐 그 근거로 된다는 거고, 방금 드렸던 말씀 3번에 나오죠. 취득 후의 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 건물 가격 1억 원이라고 그대로 그냥 가만둔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요 말은 심표 검증에서 검증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는 요 부분만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회계정보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 있댔죠. 자, 근데 그걸 모두 높인다라는 말은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둘 다 높이긴 힘들다.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떨어지고 반대쪽으로 낮추면 높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관계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관련된 문제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별표 표시된 문제만 쭉 풀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이 부분이 틀렸죠. 누구한테 있다 했냐면 경영진에게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경영진이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우리 이론 쪽에 적혀있던 거 그대로 적혀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풀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화폐 단위란 말 보이시죠? 금액으로 우리 보통 장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다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회계는 사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기업 전략이나 향후 미래를 좀 뭐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발생할 거래나 사건까지 다 넣어 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데 요거는 예시만 좀 적어 두십시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이제 얼마를 못 받을까? 그런 거 있죠? 그 금액을 추정을 해서 장부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보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풀네임으로 적을게요. 나중에는 이거 줄여서 제가 적어드릴 거거든. 퇴충이라고도 부르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고 부채. 좀 지울게요. 이거는 충당 부채. 네, 이것도 이제 추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으로 얼마를 줘야 될까? 그걸 이제 측정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충을 만들어서 부채 칸에다 넣어 놓는 거죠. 네 번째,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 그쵸?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 보세요. 중요한 질적 특성.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1차적 혹은 주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목의 피적에서 목, 심표 검증에서 신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질적 특성 중에서 이제 따로 이제 문제가 낸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자, 쭉 하나씩 읽어봅시다. 회계 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 등등에서 보세요. 당초 기대치를 키워드 나옵니다. 확인, 수정. 답은 이거 2번입니다. 자, 제가 키워드 체크해드리면 그걸 좀 체크를 하세요. 키워드를 항상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좋아요. 피드백 가치는 확인이나 수정이라는 키워드구나. 피드백의 뜻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갑니다. 신뢰성. 우선은 바로 기계적으로 심표, 검, 중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관련성이 없는 것은. 보세요. 표, 검, 중 3개잖아. 그러니까 사지선다에서는 3개를 맞고 하나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내기 좋다는 거지. 자, 뭐 하나씩 또 풀어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객관적인 증빙자료 1번의 키워드 일단 체크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거래, 동일한 결과, 그리고 충분한 표시 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예측 가치인데, 자, 갑니다. 우선은 심표 검증에서 얘가 표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요 동일한 거래는 동일한 결과, 얘가 바로 검증 가능성. 그리고 위에 객관적인 보이시죠? 얘가 중립성. 그래, 심표 검증이 다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4번 보기가 답인데, 예측가치란 말은 목의 피적,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의 요소란 뜻이 되겠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은 하나씩 읽어봅시다. 질적 특성 중 하나의 신뢰성은 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 표, 검, 중, 뭐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찾으면 되겠죠. 다시 신, 표, 검, 중.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말도 어렵고 이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문제 푸는 요령만 딱 들고 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실무에서 일하실 때는 요 내용 볼 일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이고 뭐 시험이다 보니 이론적인 것도 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린 딱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자고요. 자, 다음 12번 갑니다.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라네. 자, 목, 예, 피, 적. 답은 4번. 됐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4번, 15번, 16번. 일단 순서대로 또 갑니다.
자, 일정한 기본 가정 하에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뭐 기계기 기억나시나요? 기계기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 왜 우리는 기말 결산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 따라서 매 기간 1년마다 보고를 해야 되다 보니 1년마다 정리를 해야 되고 1년마다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번 보시겠습니다. 회계 기본 과정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여러분 문제 근데 지금 푸실 때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 챕터에 별표된 거를 일단 풀고 들으세요. 이거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답 적고 뭐 필기만 하시면 절대 안 돼. 본인이 한번 풀어보라고, 알든 모르든 간에 일단. 그리고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좀 앞으로 넘겨서 그 이론 부분 정리된 거 보면서라도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저랑 지금 풀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필기해 드린 것은 필기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복습은 해야지. 그날 한 거 그날 그냥 복습하세요. 뭐 누적적 복습은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늘 한 거는 오늘만 복습, 내일 한 건 내일 복습, 이런 식으로 하시고, 책 1회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번 볼 때 이해 안 되던 게 두 번, 세 번 볼 때 이해가 되더라. 그게 지식이 전체적인 진도를 쫙 나간 다음에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거든.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원하시는 점수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다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회계의 기본 가정, 공준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게 되어 있고요. 자, 회계 기업 실체는 청산하거나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잖아.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회사는 계속될 거야. 계속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라는 말은 위에 우리 T 계정 위에 재무상태표 적었죠? 손익계산서 적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명칭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명칭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함께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는 그 표를 만들 때 그냥 재무상태표만 적지 말고, 예를 들면 하나씩 봅시다. 기업명, 회사 이름도 적어야 되고, 보고기간 종료일, 이건 이제 몇 월 결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금액 단위는 뭐 예를 들어서 원, 일본의 엔, 중국의 위안, 미국의 달러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삼성 같은 회사는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한번 더 적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금액 엄청 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표에다 다 넣는다라고 하면 0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 공색에 제가 날렸죠? 그리고 이제 천원 단위로 적었다라고 해서 표 위에다가 이제 요걸 나타내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요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업만 막 나가는 건 아니고 제가 중간중간에 실제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좀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회하는 방법은 다트입니다. 다트라고 그냥 치시고요. 이거 바로 나오죠? 전자공시 시스템 누르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삼성전자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쳤습니다. 확대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만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이거 기간도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18년도 거 작년 말이죠. 올해 거는 이제 올해 말이 지나야 나옵니다. 사업보고서 눌러보고, 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제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니까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요거 막 분석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바로 필요한 거 볼게요. 재무제표 눌렀고요.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 여기 보면 뭐 날짜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예요. 요거 단위는 100만원이다 보이세요? 이 말은 지금 유동자산 요 뒤에 0이 6개가 지금 생략돼 있다. 이해되시죠? 요것도 0이 6개가 생략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 0을 6개 다 붙이면 보세요. 앞에 요거 2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조 6,079억 이래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비교 가능성이라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한댔던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단기, 전기, 뭐 여긴 전전기까지 있네. 전전기 비교하는 형식이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간간히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실제 거 보면서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잘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기능통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기능통화를 적는다가 아니라 보고통화입니다. 보고통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기능통화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돈 쓰고요. 미국에서는 달러 쓰고 일본에서는 엔 쓰고 중국에서는 위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쓰는 게 이제 기능통화라고 한다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이 미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돈을 달러로 벌겠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나 달러 벌었으니까 달러로 적을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한국에서는 한국 통화로 좀 환율 변동을 다 시킨 다음에 보고해라. 이런 내용을 바로 보고할 때 쓰는 통화라고 해서 보고통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은 4번이고요. 이건 좀 옛날 문제라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좀 예전 문제 조금 넣어놨어요. 너무 옛날 문제 가지고도 간간히 가져오시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넣어놨으니까 참고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18번 보이시죠? 지금 53회에서 나왔던 게 보시다시피 뭐 엄청 30회나 지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답이 회계 기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기업회계 기준서 보면 기재해야 되는 상황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 기간은 그냥 그 내용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답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명, 그리고 뭐 보고기간이 언제 종료되냐, 금액 단위는 뭐냐, 그리고 방금 봤던 보고통화는 또 뭐냐, 그거까지는 맞지만, 회계 기간을 적는다. 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이제 오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문제를 일단 더 풀겠습니다.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적 원가주의. 자, 우선은 대표적인 오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인다. 이건 이 말 자체가 이제 좀 안 되는 말이라서 일단 안 되고. 자, 역사적 원가주의는 최초 취득한 원가를 장부에 그냥 계속 적어 놓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적어 놨던 이유가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한다. 계속 기업의 원칙, 뭐 이런 거, 계속 기업의 이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게 신, 표, 검,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신뢰성을 이렇게 상승시킨다라는 표현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 표, 검, 중이니까 객관적, 검중, 이게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미치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계 기초에서 복식부기라는 말에 대한 간단한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복식 회계의 뜻은 말티 계정이에요, 이거.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장부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식 회계, 혹은 옛날에는 또 복식 부기라고 했거든? 장부 기록이라고 해서 옛날에 부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근데 이제 그 장부 기록만 하는 게 회계가 아니고,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회계의 그 바운더리가 커지다 보니까 요새는 부기란 말을 아예 안 쓰고 회계란 말을 쓰죠. 단식 회계도 단식 부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복은요, 단수, 복수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티 계정으로 이렇게 변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차변, 대변 두 개, 여러 개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복식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다. 그 대차평균의 원리. 그걸 이용하는 게 복식 회계. 단식 회계는 여러분들 그 혹시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 쓰시나요? 거기 보시면 그냥 우리 일렬로 쓰잖아요. 수익, 비용, 뭐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잔액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단식 부기, 단식 회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차대가 같으면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면, 잔액이 만약에 딱 봤는데 차대가 안 같은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냐?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다지. 답은 1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재무상태와 손익을 파악하기 쉽다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요 T 계정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도 나타내고 손익 나타내잖아요. 그런 뭐 이야기인 거고, T 계정 안에 우리 자산, 부채, 자본 다 잡아놓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원리라는 말은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책에서 약간 특이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책을 딱 보시면 약간 색칠 딱 돼 있으면서 전산세무이급이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책을 편집했냐면, 우리 책의 컨셉 아시죠? 책 한 권으로 전산회계 1급, 세무이급까지 커버 치자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전산세무이급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 해당되는 이론과 실무만 일단 처음부터 제가 쫙 해드릴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가 제가 다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산세무 2급에 지금 이론에 있는 추가 문제들 있죠? 요것들을 일단 이론, 세무 2급 이론이라고 해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보면 이제 전산세무 2급에만 나오는 실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혹은 짧은 영상 클립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지금 전산회계 1급 진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실히 쌓으세요. 이거를 1급 거를 충분히 쌓으시고요. 충분히 쌓이신 분들은 이제 이 책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무 2급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 다음 강의 찍는다 했죠. 따라오세요. 그냥 그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다 자기도 모르게 전산회계 1급 실력이었다가 조금 업데이트 시켜서 세무 2급 실력이 됩니다. 됐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